70만 년 전 한반도 곳곳에 처음으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이들은 날카로운 돌을 손에 쥐고 먹이를 쫓아 끊임없이 땅을 밟았죠. 처음에는 한쪽 면만 깨뜨린 뭉툭한 형태였던 석기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정밀하게 다듬어졌고 창끝이나 화살촉에 끼웠을 수 있는 작은 날돌도 등장했습니다. 동굴이나 강변 바위 그늘이 이들의 집이었고 무리가 살아남는 것이 곧 법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굴된 어린아이 유골이 있습니다. 나이는 5에서 6살 사이로 추정되며 발굴자의 이름을 따 흥수아이라 불렀죠. 이 아이 곁에서 국화 꽃가루 흔적이 발견됐는데 죽은 이를 꽃으로 보내주는 마음이 이미 그 먼 옛날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그것을 기억하려 한 마음, 거기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빙하가 물러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기원전 8000년 무렵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돌을 깨는 대신 갈아서 쓰는 간석기가 쓰이기 시작했고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 곡식을 저장했죠. 사람들은 더 이상 끝없이 이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반쯤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얹은 웅집을 짓고 한자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집 가운데에는 화덕이 있어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고 출입구 가까이엔 먹을 것을 묻어두는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1925년 한강 대홍수 때 모래 아래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나온 빗살 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됐습니다. 조와 피 같은 잡곡을 심고 개와 돼지를 길렀으며 가락바퀴로 실을 찾고 뼈바늘로 옷을 꿰맸죠. 이 시절 사람들은 나무에도 강에도 바람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다 믿었고 무당을 통해 하늘과 소통하려 했으며 부족마다 특정 동물을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기원전 1500년 무렵부터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칼과 거울과 방울은 제사를 지내고 권위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더 많이 거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선이 그어졌고 그 선이 계급이 됐죠. 청동의기를 손에 쥔 지배자는 스스로를 하늘자손이라 부르며 거대한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덮개돌 하나에 수십 명의 노동이 들어간 고인돌은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돌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울산 반구대 바위에는 고래와 사슴과 호랑이가 새겨져 있는데 먹잇감을 새기며 사냥의 성공을 빌었던 바람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위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 철이 등장하면서 세상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청동보다 구하기 쉬운 데다 훨씬 단단한 철은 삽과 괭이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논과 밭에서 거두는 양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더불어 검과 창도 더 강해졌고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집어삼키는 속도도 빨라졌죠.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 출토된 붓은 한자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었음을 말해주고 중국 동전인 명도전이나 반량전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부여와 고구려 옥저와 동예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사만이 하나씩 역사의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로 전해지는 고조선은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는 하늘의 아들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쑥과 마늘만 먹으며 긴 시간을 버틴 곰은 결국 사람의 모습이 되고 환웅과 만나 단군 왕검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삶의 중심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아우르며 성장한 고조선은 연나라와 맞설 만큼 강성했지만 기원전 3세기 초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략으로 서쪽 영토를 크게 잃었습니다. 이후 연나라 출신 위만이 고조선으로 흘러들어와 왕위를 빼앗았고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한반도 남부와 한나라 사이 중개무역으로 세력을 키웠죠. 이를 위협으로 본 한 무제가 대군을 보냈고 고조선은 거의 1년을 버텼지만 기원전 108년 평양성이 함락되며 무너졌습니다. 한나라는 이 자리에 9년을 설치했지만 토착민의 저항과 고구려의 공격에 밀려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고조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여러 나라가 동시에 자랐습니다. 만주 송화강 유역의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같은 가축 이름을 딴 귀족들이 각자 땅을 다스리는 구조였고 흉년이 들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을 수 있을 만큼 귀족 권력이 강했습니다. 12월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에 제사 지냈고 왕이 죽으면 신하와 노비를 함께 묻는 순장 풍습도 있었죠.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점점 힘이 약해졌고 결국 5세기 말에는 고구려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세운 세력 자체가 바로 이 부여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부여는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한민족 역사의 시작을 이어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함경도 동해안의 옥저와 동해는 왕 없이 읍군과 삼노라 불리는 군장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옥저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미래 남편 집에서 키우다 성인이 되면 혼인시키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고 죽은 사람의 뼈를 추려 가족 공동무덤에 안치하는 장례 방식도 독특했죠. 동예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으며 마을 경계를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해야 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점차 커져가는 고구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 흐름 속에서 하나로 흡수되고 맙니다. 한반도 중남부에는 사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한반도
충청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죠.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마한, 진안, 변한이라는 세 그룹 안에서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사를 맡는 사람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를 주관하던 천군은 특별한 공간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소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누구도 함부로 들어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죄인조차 이곳으로 도망치면 잡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변한은 특히 철이 많이 나 낭낭과 일본에 수출하고 덩이쇠를 화폐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씨 뿌리는 5월과 추수 끝난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온 마을이 밤새 노래하고 춤을 췄죠. 기원전 37년 압록강 유역 졸본에서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산이 많고 농토가 좁은 땅이었기에 고구려 사람들은 일찍부터 말을 타고 주변을 공략하며 살아갔습니다. 5부족이 연합해 출발한 이 나라는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잇고 제가 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며 성장했고 태조왕 때 옥저까지 세력을 뻗으며 왕위를 부자간에 물려주는 체계를 잡았습니다.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국상으로 삼아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해 가난한 농민이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로 온 나라가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4세기 후반 소수림왕은 무너진 고구려를 다시 세우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전연의 침략으로 수도가 짓밟히고 선왕의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굴욕을 당한 뒤였죠. 소수림왕은 중국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왕이 곧 부처라는 사상으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었고 태학을 세워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해 국가 운영의 틀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 위에서 등장한 광개토 대왕은 이름처럼 땅을 넓혔습니다. 후연과 거란을 쳐부수고 숙신과 동부여를 복속시켜 만주 남부와 두만강 하류까지 차지했으며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을 빼앗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몰아냈습니다.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를 쓰며 이 나라가 천하의 중심임을 선언했죠.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유산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 다투는 틈을 이용해 양쪽 모두와 실리 외교를 펼쳤죠. 안으로는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고 천도 이후 군사를 이끌어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아산만부터 경북 동해안까지 있는 드넓은 땅이 고구려 영토가 됐는데 충주에서 발견된 고구려비가 그 사실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수왕 시절 세워진 광개토 대왕비는 중국 지린성에 여전히 서 있으며 건국 신화와 정복 전쟁의 기록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군대와 함께 깊고 독창적인 문화를 남겼습니다. 무덤 안쪽 벽에 현세의 삶을 그려 사후에도 이어지길 바랐는데 강서 대묘의 사신도가 대표적입니다.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네 방위를 지키는 신령한 동물들이 선명한 색으로 그려진 이 벽화는 도교의 영향이 깊게 담긴 작품이죠. 한편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통일을 이루며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고구려는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에 맞서 고구려는 북방 세력과 손을 잡으며 대비에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수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오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을지문덕은 정면 승부 대신 시간을 끌며 적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물러나는 적을 살수에서 한 번에 무너뜨리며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 살수 대첩으로 수나라는 내부 반란까지 터지며 결국 스스로 무너졌죠. 수나라의 실패 이후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죠.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지만 안시성에서 발이 묶이며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뒤 권력을 두고 다투는 사이 나라의 힘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틈을 노린 당나라가 다시 공격에 나서고 결국 668년 평양성이 무너지며 고구려의 긴 역사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18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위례성에 백제가 세워졌습니다. 부여와 고구려에서 흘러내려온 이주민들이 한강 유역 토착 세력과 뒤섞이며 만든 나라였습니다. 비옥한 강평야와 서해로 열린 백길 덕분에 중국 문물이 빠르게 들어왔고 고이왕 때 6개 좌평 체계와 16등급 관직 제도를 정비하며 나라꼴을 갖춰갔습니다. 4세기 중반 근초 고왕 때가 되면 백제는 전성기 절정에 섰습니다. 마한의 남은 땅을 모두 집어삼켜 호남 곡창을 손에 넣었고 북으로 치고 올라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 원왕을 전사시킬 만큼 강했죠. 근초고왕 시절 백제의 활동 범위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낙동강 너머까지 손을 뻗었고 중국 동진과 교류하며 요서 지방에 거점을 뒀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 시기 일본에 전해졌다고 알려진 칠지도는 좌우로 가지가 3개씩 뻗은 독특한 형태의 칼인데 75cm 칼날에 60글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국보로 지정돼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 중이며 두 나라가 얼마나 긴밀하게 교류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물이죠.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이 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고 그 무렵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을 거쳐 불교를 들여와 왕권을 바치는 사상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세기 들어 고구려 장수왕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상황이 뒤집혔죠. 장수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제 수도로 밀어닥쳤고 계로왕은 전투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강을 통째로 잃은 백제는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무령왕은 지방 곳곳에 왕족을 보내 직접 통치하게 하며 흔들리던 나라를 다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반을 다지며 백제는 다시 힘을 회복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왕에 이르러 백제는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출발을 선언합니다. 도를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꾸며 방향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중앙과 지방을 정비하는 체계까지 새롭게 마련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운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에게서 한강 유역을 함께 빼앗아냅니다. 원래는 이 지역을 나눠 갖기로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흥왕이 약속을 깨고 한강 하류까지 혼자 차지해버린 겁니다. 분노한 성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반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패하며 끝내 목숨까지 잃게 되죠. 이 한 번의 패배로 다시 일어나려던 백제의 흐름은 크게 꺾이고 맙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대야성을 비롯한 신라성 40여 곳을 함락시키며 맹렬히 싸웠지만 기벌포에서 당의 소정방군에 패하고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가 신라군에 무너지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점령하자 660년 의자왕이 항복합니다. 이로써 백제는 사실상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제가 남긴 영향은 바다를 건너 계속 이어지게 되죠. 백제는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전해주며 새로운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는 글자를 가르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학자 아지키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이렇게 전해진 문화는 이후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야는 낙동강 하류 변환 땅에서 자란 연맹 왕국이었습니다. 3세기부터 김해 중심의 금관 가야가 연맹을 이끌었는데 건국 신화에는 하늘에서 황금 상자가 내려와 알 6개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첫 번째 아이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뛰어난 철 생산과 낙동강 백기를 기반으로 낙랑과 일본의 철을 팔아 번성했죠. 그러나 4세기 말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침공한 외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가야도 타격을 받으며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됐습니다. 이후 5세기 후반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이 새로 형성됐고 풍부한 철산지와 넓은 농지를 바탕으로 다시 세력을 키웠습니다. 가야는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꽃을 피웠지만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자라나지는 못했습니다. 소국들이 각자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고 백제와 신라 사이라는 지리적 처지도 발목을 잡았죠.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흡수됐고 562년 대가야가 진흥왕에게 복속되면서 가야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가야 출신 우르기 신라의 가야금과 음악을 전했고 일부 가야인들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김해 대성동과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갑옷과 투구는 가야의 철기 기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신라는 기원전 57년 경주 지역 소국 사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박혁거세의 신화를 가진 이 나라는 초기에 한 가문이 아닌 여러 세력이 함께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 세 집안이 번갈아 왕이 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왕을 부르는 이름이 거서간에서 차차웅, 이사금, 그리고 마립간으로 바뀌어가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 세력이 나눠갔던 권력이 점점 한 사람에게 집중되며 왕의 힘이 커지고 있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반도 동남쪽 구석이라는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중국 문물을 늦게 받아들였고 4세기 후반 내무왕 때야 비로소 김씨 왕의 세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5세기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 아래 놓이며 쉽지 않은 시기를 겪게 되죠. 하지만 눌지왕 때 상황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백제와 손을 잡으며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6세기 초 지증왕에 이르러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나라 이름을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정식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고 성장해 나가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울릉도 우산국을 정벌하고 지방을 주와 군으로 나눠 관리했죠. 버풍왕은 율령과 골품제를 정비하고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527년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6세기 중반 진흥왕 때 신라는 전성기를 맞았는데 백제와 손잡고 한강 상류를 차지한 뒤 한강 하류까지 기습적으로 빼앗았습니다. 대가야를 정복하고 동해안을 따라 함흥 근처까지 진출했으며 그 발자취를 표시한 순수비가 지금도 북한산 등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삼국 통일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시켜 신라가 위기에 몰리자 김춘추는 고구려의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했고 뒤이어 당태종을 찾아가 나당 동맹을 이끌어냈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660년에 무너뜨렸고 연이어 고구려를 압박했습니다. 연개 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외부의 공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가 죽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력을 두고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나라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노린 공격이 이어졌고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며 고구려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은 백제와 고구려 땅에 도호부를 설치하며 한반도 전체를 손에 넣으려 했죠. 신라는 당의 지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부흥 세력을 돕고 백제 유민과 손을 잡으며 반격에 나서죠. 결국 여러 차례 전투 끝에 당군을 한반도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676년 이후 당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면서 한반도 남쪽 지역은 신라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외세를 몰아낸 뒤 비로소 신라 중심의 통일이 완성됩니다. 외부의 힘을 빌렸다는 한계도 있었고 고구려의 넓은 북쪽 영토를 잃은 아쉬움도 분명히 남아있죠. 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함께 녹여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전통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이후 하나의 민족 문화로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통일 후 신라는 체제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태종 무열왕이 처음으로 진골 출신 왕으로서 직계 세습
체계를 세웠고 30대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신문왕은 장인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며 귀족 세력을 크게 꺾었고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눠 지방을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고 군대도 새롭게 정비해 훨씬 강해졌습니다. 관리에게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없애 귀족의 경제 기반을 줄였죠. 35대 경덕왕은 관청과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한화 정책을 폈고 성덕대왕 신종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성기에 황룡사, 불국사, 석굴암 같은 불교 예술의 정수가 탄생했습니다. 8세기 후반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진골 귀족들이 왕위를 두고 싸웠고 155년 사이 20명의 왕이 바뀌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죠. 중앙 통제력이 약해지자 귀족들은 사유지를 늘리고 농민을 쥐어짰습니다.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같은 봉기가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지방 호족들이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며 독자 세력을 꾸렸고 선종 승려들이 퍼뜨린 풍수지리설은 개경 중심 질서를 흔들며 지방의 가능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신라 말 혼란의 무대에서 두 인물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상주 출신 견훤은 전라도 군사력과 호족의 지지를 모아 나주와 진주를 차지한 뒤 백제 부흥을 내세워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웠죠. 신라 왕족 출신 궁예는 북원 도적 무리에서 세력을 키워 강원 경기 황해도까지 장악하고 후고구려를 세운 뒤 이름을 마진태봉으로 바꾸며 독자 관제까지 갖췄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미래를 보는 신으로 여기며 호족들을 닥치는 대로 탄압하자 결국 반란이 일어났고 송악 출신 왕건이 새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이후 고려와 후백제의 치열한 대결이 막을 올렸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뒤 당나라는 유민들을 만주 일대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거란 반란으로 당의 통제력이 흔들리는 틈을 타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698년 말갈인들과 함께 지금의 지린성 동모산 지역에 발해를 세웠습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라고 선언하며 등장합니다. 오왕 때는 당나라를 향해 직접 공격에 나설 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고 문왕에 이르러서는 외부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바꿔 운영합니다. 결국 발해는 단순히 이어진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9세기 초 선왕 때 발해는 가장 강한 시기를 맞습니다. 영토를 크게 넓혀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북쪽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체계까지 완성하면서 진짜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당나라가 이 나라를 바다 동쪽의 강한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 부를 만큼 발해는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926년 갑자기 세력을 키운 거란이 공격해오면서 상황은 급변하죠. 결국 발해는 무너지고 왕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해의 역사는 끝나지만 문화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다음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송악을 개경으로 삼아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고구려를 이겼다는 기치 아래 북진 정책을 밀어붙이며 발해 유민을 왕족으로 예우해 종실족보에 올렸죠. 후백제가 신라를 침략하자 구원에 나섰다가 공산에서 크게 졌지만 930년 고창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견훤의 아들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는 사이 견훤 자신이 고려로 귀순했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도 스스로 항복했습니다. 후삼국 통일을 마친 태조는 훈요 10조를 남겨 후대 왕들이 딸을 가르침을 적었는데 거란을 짐승의 나라라 경계하라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초기 고려는 왕권이 불안정했습니다. 태조가 많은 아들을 남기고 떠나자 왕위 다툼이 이어졌죠. 광종은 그 혼란을 다잡으며 강한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는 노비안 건법으로 호족의 기반을 약하게 했고 중국 학자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도입해 실력으로 관리를 뽑았습니다. 관리 옷을 4가지 색으로 구분해 위계를 세웠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독자 연호를 썼죠.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이념 기반의 통치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이성육부제로 행정틀을 잡고 지방에 목을 설치하며 향리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개경에 국자감을 세워 인재를 키웠고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는 줄였습니다. 나라 틀이 잡혀가던 10세기 말 거란이 움직였습니다. 고려가 송과 가까이 지낸다며 거란 장수 소손영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왔죠. 이때 서희가 벌인 협상은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외교 담판으로 꼽힙니다. 고려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 국가라고 강조하며 거란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북쪽 길을 열어주고 서로 교류하자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그 결과 싸우지 않고도 압록강 근처의 땅을 고려 영토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를 구실 삼아 거란이 2차례 더 쳐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침입 때 강감찬이 이끄는 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전멸에 가깝게 무찌른 귀주 대첩은 전쟁의 판을 완전히 바꿨죠. 이후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고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막겠다는 믿음으로 초조 대장경 조판에 나섰습니다. 거란의 위협이 가라앉은 뒤 고려 사회는 문벌 귀족이 지배하는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대를 이어 고위직을 독점한 집안들이 왕실과 혼인을 통해 권력을 단단히 묶었죠. 이자겸은 예종의 딸과 자기 딸을 바꾸고 인종에게도 딸을 들여보내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 되는 이중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생일을 인수절이라 칭하며 스스로 국공지위를 받을 만큼 권세가 왕을 넘어섰죠. 인종이 제거를 시도하자 난을 일으켰지만 척준경을 포섭해 역공했고 결국 이자겸을 내치고 왕권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묘청이 서경천도와 금정벌을 주장하며 개경 귀족 세력에 맞섰는데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진압됐고 훗날 신채호는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천년내 최대 사건이라 평가했습니다. 무신에 대한 오랜 차별이 빨로 터졌습니다. 정중부와 이이방이 의종
세종의 행차길에서 문신들을 죽이고 왕을 폐위시킨 무신정변이었죠. 이후 거의 100년 무신들이 권력을 쥐었고 집권자는 자주 바뀌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아 교정도감으로 반대 세력을 누르고 아들 최우는 정방을 만들어 인사권까지 쥐었습니다. 최우가 만든 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해군, 삼별초로 커졌죠. 이 시기에는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방까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분에 대한 불만과 억눌렸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만적은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노비 해방을 외쳤지만 미수에 그쳤죠. 13세기 초 몽골이 동아시아를 뒤흔들며 고려를 향해 왔습니다. 할리타의 군대가 침략하자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며 장기전을 준비했습니다. 육지 백성들은 몽골군의 칼날과 불길에 그대로 노출됐죠. 2차 침략 때 승려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고 충주성에서도 분전했습니다. 고려는 부처에 기대어 외적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16년에 걸쳐 8만 대장경을 조판했는데 그 목판이 지금도 합천 해인사에 보존돼 있습니다. 30년 넘는 전쟁 끝에 결국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돌아왔고 삼별초는 반발하며 진도와 제주도로 옮겨가며 끝까지 싸웠지만 진압됐습니다. 강화 이후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국이 됐습니다. 왕은 원 황실공주와 혼인해야 했고 왕자들은 원에서 자라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는 왕의 이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나라에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의 글자가 붙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왕이 쓰던 말까지 바뀌면서 예전보다 격이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고려왕의 권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원은 공녀와 환관을 뽑아갔으며 매와 인삼과 금은을 수탈했죠. 이 시기 고려에서는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고 원에서는 역으로 고려 문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궁녀 차출로 가족이 통곡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틈에 친원 성향 권문세족이 토지를 빼앗고 농민을 노비로 삼으며 불법 재산을 쌓아갔습니다. 14세기 중반 공민왕은 원명 교체의 혼란을 기회로 자주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친원 세력 기철 일파를 숙청하고 격화됐던 왕실 호칭과 관제를 복구하며 원의 내정 간섭기구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습니다. 군사를 보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당을 되찾고 요동 진출도 시도했죠. 신돈을 전민변정도감 책임자로 세워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세족의 반발로 신돈이 처형되고 공민왕마저 시해되면서 개혁은 멈췄습니다. 홍건적이 두 차례 밀려들고 왜구 약탈이 극심해진 가운데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세워 화포로 진포대첩에서 왜구를 경멸했습니다. 고려 말 위기 속에서 두 세력이 떠올랐습니다. 외적을 격퇴하며 공을 쌓은 최영과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과 지방 향리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 성장한 신진사대부였죠. 그러나 개혁의 방향을 두고 둘로 갈렸습니다. 정몽주와 이색 등 온건파는 고려를 유지하며 고치자 했고 정도전과 조준 등 급진파는 새 왕조를 세우자고 맞섰죠. 명의 천령 이북당을 요구하면서 결정적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동을 공격하자는 계획이 나오자 이성계는 무리한 싸움이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게 되죠. 전쟁을 앞두고 이성계는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화도에 도착한 그 순간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적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향해 군대를 돌려버린 것이죠. 이 선택 하나로 역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과전법으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조선 건국의 으뜸공신 정도전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재상중심 정치를 설계했습니다.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경복궁 종묘사직을 유교 원리에 따라 배치했죠. 하지만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을 제거했고 2차 왕자의 난으로 실권을 완전히 쥔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종은 육조직계제로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해 왕권을 키웠고 호패법으로 인구를 파악하며 신문고를 열어 백성의 억울함을 들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세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황해와 맹사성 같은 재상들이 의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왕이 결재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운영했는데 군사와 인사만큼은 왕이 직접 챙겼죠. 최윤덕을 보내 사군을, 김종서를 보내 육진을 개척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 국경선을 완성했습니다. 이종무를 보내 왜구 소굴 스시마를 정벌하고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를 열어 제한적 무역을 허용했습니다. 세종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훈민정음 창제였죠. 왕은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동사직설, 향약집성방 같은 실용서적과 한양 기준으로 계산한 역법서 칠정산도 이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세종 이후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숙부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제거하고 실권을 잡았습니다. 2년 뒤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가 됐고 단종 보기를 꾀한 성삼문 등 사육신이 처형당했습니다. 세조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다시 세워 왕권을 강화했으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조선의 기본 법전이 자리를 잡았고 동국통감, 악학괴범, 동국여지 승남 등 편찬 사업도 이뤄졌습니다. 이 시기 훈구 세력이 중앙을 장악하는 가운데 지방에서 성장한 사림 세력이 하나둘 중앙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권력을 두고 서로 맞서던 두 세력의 갈등은 결국 여러 번 큰 충돌로 폭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나라 전체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연산군은 권력
권력을 잡자마자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거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희생되며 분위기는 점점 공포로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중종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던 조광조가 권력 싸움 속에서 제거되고 맙니다. 이후에도 권력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그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계속 탄압을 받으면서도 사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지방 곳곳에 서원을 세우고 마을마다 향약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묶어나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이 흐름을 이끄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의황은 마음과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군주가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이인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이들의 생각은 이후 시대까지 이어지며 조선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선조 때 사림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조 전랑 인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고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졌습니다. 붕당 정치는 견제와 비판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갈수록 극단적 대립으로 흘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밀린 조선군은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이 배수진을 치며 싸웠지만 대패했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했으며 일본군은 평양까지 점령했습니다. 전세를 뒤집은 것은 이순신과 의병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옥포 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뒤 거북선을 앞세운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을 괴멸시켜 남의 제해권을 지켜냈습니다. 전라도 곡창지대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덕분이었죠. 홍위 장군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들은 지형을 이용해 일본군에 끊임없이 타격을 줬고 명군이 참전해 평양성을 탈환했으며 권율의 행주대첩이 한양 탈환의 발판이 됐습니다. 7년 전쟁은 동아시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조선은 인구가 줄고 땅이 황폐해졌으며 불국사와 경복궁이 불에 타고 문화재가 약탈됐죠. 관직을 돈이나 쌀로 팔아 전쟁 비용을 충당한 결과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명은 원군 파견으로 국력을 소진했고 만주 여진족이 그 공백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도자기 기술자와 학자를 끌고 가 문화 발전의 발판으로 삼았죠. 전쟁 후 광해군은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 실시해 공납 부담을 줄였고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후금과 기존의 강대국 명 사이에서 조선은 쉽게 한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기는 했지만 무조건 싸우기보다는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움직이라고 지시합니다. 한쪽에 완전히 붙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우는 인조반정을 일으켰고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 후금이 3만 군사로 정묘호란을 일으켰습니다. 형제의 맹약으로 마무리됐지만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조선이 거절했고 청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어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버텼지만 45일 만에 식량이 바닥나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에서 9번 절하는 굴욕을 당했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청해 당한 치욕은 북벌운동의 씨앗이 됐지만 효종이 서인과 함께 군사력을 키웠음에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7세기 이후 붕당 정치는 점점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현종 때 효종과 효종비가 잇따라 죽자 계모자에 대비해 상복 기간을 두고 예송이 2차례 벌어졌습니다. 서인은 왕도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따라야 한다 했고 남인은 왕에게 최고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맞섰죠. 단순한 예법 논쟁이 아니라 왕권과 신권 그리고 정통성을 둘러싼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축종은 한쪽 세력만 두지 않고 권력을 계속 바꿔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를 몰아내고 공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편 안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하며 싸움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권력을 잡은 쪽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흐름까지 굳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나라의 경계도 정리됩니다. 백두산의 경계를 세워 청과의 국경을 분명히 하며 영토를 확정하게 됩니다. 영조는 붕당을 깨겠다며 노론과 소론 온건파를 두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폈습니다.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우고 서원을 정리하며 이조 전랑의 관리 추천 관행을 없앴죠. 서로 싸우던 세력을 고르게 쓰려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균형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 결과 특정 세력이 더 힘을 갖게 되고 정치적 긴장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혼포를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청계천을 정비하는 등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이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실 내부에서도 큰 비극이 벌어집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고 이 사건은 이후 정치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됩니다. 정조는 그 비극을 딛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원칙을 기준으로 인재를 쓰는 새로운 방식의 탕평을 추진합니다. 규장각을 세워 젊고 능력 있는 관료를 키우고 장용영이라는 왕 직속 친위대를 만들었으며 수원에 화성을 쌓아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 했죠. 신의 통공으로 시전상인의 독점 특권을 폐지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열었습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11살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헌종 철종 시대까지 60여 년 동안 소수 외척 가문이 비변사 요직과 군영 지휘권을 독점했죠.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팔았고 뇌물 주고 자리를 산 관리들은 그 비용을 농민에게서 짜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져 황폐한
실패한 땅에 세금을 매기고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걷는 백골징포가 성행했으며 빌리지도 않은 환곡의 이자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곳곳에서 쌓여있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정경 내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이어지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조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